다문화주의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전번에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 구성주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강의한 바가 있습니다. 사회복지 개론을 공부하시지만은 이러한 우리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1시간씩 그 이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다문화주의와 성인지에 대해서 1시간 이렇게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문화주의는 이게 프랑스에서부터 시작되어 있다고 되어 있죠. 우리 교과서 222페이지에 보면 다문화주의가 1965년에 프랑스에서 시작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로열 커미션은 바이링클리즘 앤 바이컬처리즘 이렇게 그 다문화 위원회예요. 다문화주의 위원회. 그래서 우리 책에는 이제 1965년에 이제 설립된 거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1963년에 설립된 그 위원회는 캐나다 사회에서 영어와 프랑스어의 역할과 지위에 대한 논의가 이제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1915년에 발표된 보고서예요. 다문화주의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우티 카우티리즘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그 용어가 등장했는데 캐나다의 영어와 프랑스어가 두 문화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국민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을 강조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는 이후에 캐나다의 공식적인 다문화주의 정책의 토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문화주의의 핵심 가치는 다문화적 다양성 존중, 각 문화의 고유한 가치와 전통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등, 모든 인종은 차별 없이 평등해야 되잖아요. 모든 문화는 동등한 가치를 가지며 차별 없이 대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존이에요.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수 권리 보장, 사회적 소수의 문화적 권리를 보호하고 존중하고 증진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통합이에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다문화 사회라고 이제 안 할 수가 없어요. 모든 매체가 다문화로 지금 구성이 되어 가고 있고 또 이민 정책도 국가에서는 이제는 다양하게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사회가 이제 글로벌 다문화 사회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회 통합이 또 필요하죠. 다문화적 다양성 바탕으로 사회 구성 간의 이해와 협력을 증진하여 통합된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문화주의의 다양한 형태는 다문화주의는 사회의 역사적 정치적 맥락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민 역사가 오래된 국가에서는 다양한 이민자의 집단 문화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으며 역사적으로 소수민족 문제가 존재했던 국가에서는 민족 문화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어져 가는 것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문화주의의 긍정적인 가치를 지향하지만 다음과 같은 시각을 비판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통합의 저해 우려, 지나친 문화적 다양성 강조가 사회 구성원 간의 공통된 가치와 정체성 형성을 어렵게 하여 사회 통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 상대주의적 문제점이에요. 모든 문화를 동등하게 존중한다 하면 보편적인 인권 가치에 어긋나는 문화적 습관까지 인용될 수 있다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소수문화 고립 심화, 소수문화의 집단에 대한 지나친 배려가 오히려 그들의 사회 참여를 저해하고 고립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 정치적 이용 가능성이에요. 다문화주의의 정치적인 목적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이용이 될 수 있다는 비판도 존재하고 있다. 다문화주의의 긍정적인 가치를 지향하지만 다음과 같은 비판적 시각도 있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문화의 관점을 보면 이게 이제 그 다문화주의 보고서죠. 보고서에서 보고서 이제 캐나다 보고서예요. 보고서에서 캐나다 사회 내에 다양한 사람들이 대표하기 위하여 처음에 사용된 것이다. 다문화주의란 한 사회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인종이나 민족 집단 문화를 지배적인 하나의 문화와 동화시키지 않고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공존하게 하려는 이념 체계를 말한다. 모든 다문화의 가치는 동등하다는 문화 상대주의로서 문화적 차이에 대한 관용을 중시하고 있는 입장이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 교과서에 다문화적 다원주의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문화적 다원주의가 다른 문화주의의 다른 점은 다문화주의의 다양한 문화의 동등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 비해 문화적 다원주의는 다른 문화들을 비해 우세한 지배적 주류 문화의 존재를 인정하고 나머지는 주류 문화의 포옹 아래서 다양한 인정받는다는 점이다. 또 다문화주의의 다문화 사회 복지 실천이에요. 그래서 룸은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성과 차이점을 존중하고 원조 관계에서 작용하는 문화 요소를 인식하는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명명하였다. 미국 사회복지협회 NSSW는 1996년에 다문화 관점에서 가치와 윤리, 실천, 지식, 기술 및 사회복지 교육과 사회 변화의 추구와 같은 사회복지 실천의 모든 차원에서 중요한 기반이 된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클라이언트의 특성을 인식하는데 개인적, 집단적, 보편적 차원에 포함하고 클라이언트 문화적 가치관과 삶의 경험에 일치되는 원조를 목표를 정립하여 치료 과정에서 보편적이고 문화 특수적인 전략과 역할의 사용을 옹호해야 한다고 한다. 또한 클라이언트와 클라이언트 체계의 사정과 진단 치료 그리고 문제 해결에 있어서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균형을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의 다양성이에요. 문화의 다양성. 문화적 다양성이란 문화의 민족 집단이 자기 고유의 문화의 정체성을 보유하면서 사회와 공존하거나 모든 사회 구성원이 공유하는 문화적 보존하면서 다양한 민족 집단의 상호작용을 표방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또한 언어와 의상, 전통, 사회를 형성하는 방법, 도덕과 종교의 관념, 주변과의 상호작용 등 사람들 사이의 문화적 차이를
포괄한다고 보고 있다. 보다 넓은 의미로 현존하는 문화 공동체의 독특한 특성과 표명 방식이 다양성뿐만 아니라 선택과 생활 양식 다원성이라는 차원에서 문화적 다양성을 바라보는 이도 있다. 또 문화적 유능성이에요. 문화적 유능성은 일련의 문화적 행동과 태도를 여러 문화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작용하도록 만드는 시스템, 기관 또는 그 전문적인 실행 방법을 통합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적 역량, 문화적 민감성, 문화적 대응력, 문화적 수용 능력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며, 이러한 능력은 개인과 집단에 대한 지식, 적절한 문화적 배경이 적용되는 특정 관습과 원칙으로 해석하고 통합함으로써 획득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적 유능성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인성에 대한 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문화적 가치와 신념에 대한 지식이 있으며 문화적 영향에 대하여 민감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적 다문화 사회야. 다문화 사회, 다종인, 다문화 사회 또는 다민족, 다문화 사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한 사회 내 여러 인종 또는 민족이 함께 어울려 사는 사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다문화 사회라는 총칭을 말하고 있죠. 또한 그에 잇따라서 다문화 가정이에요. 우리 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국제 결혼 이민자, 북한 이탈자, 주민, 그 밖에 외국인의 거주의 가정 및 국제 결혼 등을 통하여 서로 다른 인종의 상대를 만나 결합한 가정을 의미하는 말로, 법률적 용어는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문화 가정, 우리 이제 사회가 다문화 가정으로 변천되고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사회복지 실천과 관련된 이슈는 집중적으로 관심을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 실천에서 기울여야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1970년대 미국 사회복지 교육협회에서는 인종적 소수 집단에 대한 개념과 이슈가 공식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교육 내용 및 제도 포함시키려는 시도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다문화 관점에 과연 사회복지 실천의 내용이 될 수 있는 거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주의란 이러한 우리가 관용을 해야 되는 그러한 과제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다문화주의의 사례를 한번 보겠어요. 카나다 다문화주의를 국가정책으로 명시하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시민들의 평등한 참여와 문화적 고지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이민자 사회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를 지향하며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는 과거 손님 노동자 정책으로 인해 형성된 다문화 사회에서 다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사회 통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문화주의에 대한 비판과 시각에서는 다문화주의의 긍정적인 가치를 지향하지만 다음과 같은 비판적 시도도 존재하고 있다.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우려가 있고 지나친 문화적 다양성 강조가 사회 구성원 간의 공통된 가치와 정체성의 형성을 어렵게 하여 사회 통합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다문화주의에 대해서는 이 정도 하고 성인지 관점에서 한번 또 우리가 공부를 하겠어요. 우리
교과서의 성인지에 대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이 PTP 자료를 통해서 한번 인지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인지라는 그 하나의 남녀의 평등이지만 평등하지 않다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가부장주의 사회에서 당연시되었던 남녀 불평등 구조가 반기를 들면서 양상평등을 주장하는 시각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역시 남성이라는 이유로 겪고 있는 차별과 불평등의 문제도 이제 다루고 있어요. 성인지 관점은 남녀 생물학적, 사회문화적 경험 차이로 인해 서로 다른 이해나 요구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특정 개념이나 정책 및 실천 등의 특정 성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은지 성역할 고정관념에 개입되어 있는 것이 아닌지를 검토하는 관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여성만의 문제들이 넘어서 남녀의 사회적 젠더의 관련된 제도나 정책 및 실천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으며 이것이 남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주목하고 그 개선을 모색하는 다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지 관점의 목표는 여성을 넘어서 성평등 초점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인지 관점이란 사회 여러 현상의 정책, 제도 등을 남성과 여성이라는 서로 다른 사회적 경험과 위치에 분석하고 이해하는 관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남녀를 똑같이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 속에서 발생하는 성별 간의 불평등 차이를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는 시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풀이하자면 어떤 문제나 상황을 바라볼 때 이것이 남성에게 어떻게 다른가 영향을 미칠까, 또 여성에게 어떤 특별한 어려움이나 장점이 있을까, 이와 같은 성별의 렌즈를 통해 살펴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 공부를 하는 여러분들은 그 남녀 성격에 관한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염두하셔야 되겠습니다. 남성과 여성은 신체적으로 다르지만도 정서적으로 아주 다른 그런 면이 있죠. 남성은 모든 업무에 과학적으로 모든 걸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성은 절차와 정서 문제 이런 걸 다루고 있죠. 이런 문제를 서로가 가정에서 그 남녀와 여성의 그 성격이라고 할까요? 하나의 그 성격이 퍼스널리티가 이제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면 좀 성인지의 관점에서 많은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인지 관점을 갖고 있는 다음과 같은 점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또 몇 가지를 제가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불평등 해소예요. 성별에 따른 차별이나 불이익을 발견하고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또 정책 효과 증대예요. 정책 수립 시 다양한 성별의 요구를 반영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또한 사회 정의의 실현이에요. 모든 구성원은 평등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필수적이다. 이렇게 성인지의 관점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이러한 중요한 관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그 성인지에 갖고 있는 다음과 같은 점이 중요하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증거 기반 관점이에요. 증거 기반은
의학에서 기원하는 임상 심리학과 사회복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회복지에서 증거 기반 실천은 실천 기술 대 과학성 논쟁, 실천의 효과성 논쟁, 개입 적절성에 대한 논쟁에 관심을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 사회 과학을 공부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도 과학에 기반을 해서 업무를 처리해야 된다는 게 이제 과학 기반 실천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배운 그대로 과학 그 사회 과학의 기반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전문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학의 기반 실천, 경험 기반 실천, 발전적 연구 활용. 전문가는 계속 자기를 위해서 또한 사회를 위해서 연구하고 그 연구한 것을 활용해야 사회복지 전문가로서의 실천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합적 접근 방법은 모든 사회복지자들이 개인, 집단, 지역사회에 가지고 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공통된 하나의 원리나 개념을 제공하는 방법의 통합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통합적 접근 방법은 인간과 환경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면서 대상자의 잠재성을 인정하고 개별하며 미래지향적이고 광범위한 지식을 활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사회복지 실천에서 이제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는 사회복지사와 대상자 중 어느 쪽이 일반적인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이루어져내는 서로 간의 파트너십에 의해 유지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 관계가 안 좋아질 경우 모든 측면을 검토해 봐야 된다. 개별화 또한 개별화라는 것 개인에 대한 하나의 인격 존중도 있으며 그 개인에 대한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죠. 개별화, 통제된 정서적 관여, 또 의도적인 감정 표현, 수용, 자기결정, 비밀보장, 비판적 태도 이러한 사회복지 실천에 있을 때의 관계성이 있다. 또 여기 사회복지 실천에서 면접의 의의를 한번 보겠어요. 사회복지 실천에서 매우 중요한 기법의 하나는 면접, 상호 간의 바라봄, 합성으로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바라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랑과 사랑 간의 언어나 동작을 매개로하여 이야기를 해주고 주고받는 행동으로서 여기에는 반드시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고 라포 형성이 돼야 된다. 면접의 목적, 자료 수집이죠. 치료 관계의 확립 유지, 대상자와 정보 제공, 원조 과정에서의 장애를 파악하는 제거하는 것, 목표 달성을 향한 활동을 파악하는 이행하는 것, 원조 과정을 촉진하는 것, 이러한 그 면접 과정이 있다. 오늘은 교과서에 우리가 이제 그 사회복지 실천 통합적 접근까지 이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교과서를 한번 보시면은 이 내용이 자세하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면접하는 방법이에요. 가장 먼저 중요한 건 이제 경청이죠. 내담자의 말을 소중히 들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질문 기법이 있고 관찰이 있고 대화, 해석, 응답, 통설, 내면적 요소, 외면적 요소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그 면접 시에 꼭 적용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상담과 또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에서 자세하게 공부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기 단계는 접수,
자료 수집, 사정, 목표 설정, 계약. 사정은 조사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중간 단계는 추적적인 개입, 정보 제공 및 의뢰, 역량 강화 조건, 기용자 활용 및 할 수 있게 하는 개입, 간접적 개입, 프로그램 및 계획 및 자원 개발, 영역 있는 사람들이 관련시키는 활동, 서비스 조정 활동, 옹호 이런 것들이 중간된 거고, 종결 단계는 대상자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문제 해결에 대한 대상자와 사회복사의 의견 일치 시 자립적으로 문제 해결 가능할 때, 또 대상자가 일방적으로 종결할 때, 계약한 기간이 되었을 때, 사회복사 이동이나 퇴사가 할 때 종결을 시도해야 된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성인지에 대해서 한번 그 공부하는 시간, 다시 자세히 성인지에 대한 그 중요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성주어를 줄여를 어떻게 하냐는 거냐면은 용어도 어렵지 않습니까? 한국말을 들어도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모든 정책, 모든 입법, 그런 제도를 다 성평등 관점으로 이거를 이제 운영을 하라는 거예요. 모든 거를 이제 성평등의 관점으로 이것을 이제 운영을 하라고 하면서 하는 게 이제 성주요한데, 이게 성평등 관점이라고 운영을 하려면 뭔가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뭐 성인지, 여기 성인지라는 것도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남자와 여자는 서로 여자는 불평등하다라는 것을 인지하라는 게 성인지예요. 여성은 불평등해라는 것을 인지하라는 게 성인지. 그거에 대해 얼마나 민감하게 인지하는지가 성인지 감수성인 거죠. 네, 좀 이따가 다 뒤에 나옵니다. 그것을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이해하고 나중에 모니터링하고 예산을 거기다가 이제 다 넣으라는 거죠. 그게 지금 성주류화 정책입니다. 그게 이제 95년도에 이제 행동 강령으로 나왔고요. 그러면서 당연히 그 정책을 하려면 예산이 필요하겠죠. 예산을 집행하라라고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항상 말을 너무나도 잘 들어요. 저번에 IPPF에서 하라니까 막 뭐 최고 나라죠. 저희 나라도 너무나도 잘 이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유엔 여성대회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곧바로 와서 여성발전 기본법을 이제 다 만듭니다. 1995년도에. 그러면서 이제 정부 에서 실제 여성 특별위원회를 신설을 합니다. 정무 이 장관님 맞습니까? 저희 상임 대표님께서 실제 이때 계셨습니다. 그때 이제 아마 아주 그냥 주축이 되셔서 거기서 활동을 하셨다가 나중에 이제 이거를 없애야 된다. 이거 여성부 이거 그러다가 이제 여성부가 출범이 됐는데, 이때 이제 페미니스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정책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하면서 이제 막 힘을 이제 실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 당시 이제 이명박 정부 이제 우리 상임 대표님이 계셨을 때 이제 이거 없애야 된다고, 이게 왜 필요하나 해서 없애려고 했다가 워낙 이제 페미니스트들의 반발이 커가지고 그대로 그것을 없애지 못하고 나온 게 굉장히 계속 말씀하세요. 아직까지도 그걸 없애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세력이 이렇게 커졌다고. 그러면서 굉장히 항상 회개하는 마음으로 활동을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여성부가 출범을 했는데 2005년도에 이제 이름이 바뀌어요. 여성가족부. 네. 그러다가 갑자기 또 여성부로 또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게 페미니즘이 아까 전에 가족은 가부장제잖아요. 타파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과 가족을 붙이는 거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여성부에서 여성가족법에서 가족을 뺐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얼마나 그 가족 제도를 없애려고 하는지를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계속 여성가족부 됐다가 여성부 됐다가 또 다시 여성가족부 됐다가 계속 그러면서 여러 가지 보건복지부에서 했던 업무를 왔다 갔다 가지고 영유아 뭐 사업, 청소년 사업은 또 가족부에다가 주고 뭐 그러면서 뭔가 굉장히 그 선이 되게 애매모호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굳이 여성가족부가 필요할 때 다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교육부에서 알아서 하면 되지 왜 여성이 뭘 하려고 해? 그냥 가만히 있어 라고 하는 게 저희의 주장인 거예요. 아예 없애. 여성가족부가 왜 필요해? 네. 근데 여성가족부가 지금 너무나도 큰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없어질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성주류화가 도입이 됐냐면 이제 모든 정책이 이제 성평등 관점으로 이제 뭔가를 이제 만들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2005년도에 본격적으로 성별 영향 평가를 합니다. 성별로 얼마나 평등하게 배치가 되는지, 남성 여성의 비율이 똑같은지.
이제 그런 거 같아가지고. 그리고 또 그 당연히 이제 성인지 예산을 이제 제도를 이제 시행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7조 5천억에서 시작이 된 게 2021년도에 35조로 불어났습니다. 지금 도대체 여성이 얼마나 불평등한지 모르겠어요. 이 많은 돈이 꼭 필요한지. 자꾸 작년에는 31조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4조가 더 높아진 35조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같이 교육도 해야 돼요. 남녀 불평등한 거를 계속 심어주는 거죠. 여성 피해자야, 여성한테 그러면 안 돼, 그런 거 있잖아. 억압하면 안 돼, 뭐 폭력 그냥 이렇게 옆에 쳐도 그건 폭력이야. 그러면서 계속 그걸 심어주는 거죠. 그런 성교육, 성인지 교육을 계속합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성주류화가 이제 확산이 되는 거죠. 모든 걸 다 성관점으로 막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치면 안 돼, 데이트도 폭력이야. 사랑이 아니야, 이건 폭력. 그렇죠? 가정 폭력, 그건 알겠는데 도대체 데이트 폭력, 사랑을 하라는 건지 결혼을 하라는 건지 아니면 그냥 헤어지라는 건지 그 법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성인지로 보기 시작하면 이게 갈등만 유발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성인지 정책이 본격적으로 이제 어떻게 시행이 되냐면 다 여성가족부에서 컨트롤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예산이 모든 부서에 다 예산이 이제 투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 모니터링은 여성가족부와 기획재정부, 왜냐면 이제 재정 그 예산을 이제 집행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여성정책연구원에서 이제 통계를 돌립니다. 얼마나 여성이 불평등한지, 남녀 비율 막 그러면서 통계를 계속 만들고, 그리고 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성교육 강사를 계속 양성합니다. 왜냐면 성교육을 해야지 성인지를 가르쳐야지, 감수성을 높여야지 하니까 계속 성인지 교육을 강사를 이제 위촉하고 파견하고 교육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양성평등기본법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인지 거기서 어긋나면 기본법에 의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본인들이 나름 이제 결정을 어떻게 내릴 수 있겠죠,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어떤 그런 기본 법까지도 이제 딱 만들어 놓고 예산 딱 투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여가부와 기획재정부가 모든 대학 사업을 선정하고 모니터링하고, 그러니까 짜고 치는 구조인 거죠, 걔네들끼리 계속. 근데 저희는 이게 뭔지 모르니까 뭐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뉴스에서 조금 얘기하거나 이렇게 알지 않으면 저희가 모릅니다. 이게 한 6%가 된대요, 저희 전체 예산에. 전체 예산의 6%. 근데 성인지 정책이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에는 여성도 있고 남성도 있는데 오로지 여성만을 위한 정책으로 보면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인지적 관점이 아니야? 그러면은 막 수정을 하거나 정책 자체를 바꾸거나, 왜냐면 양성평등 기본법이지 않습니까? 상위법이기 때문에 그 법에 맞춰서 밑에 제도는 막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성인지적 관점으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남성한테 너무 수혜가 많다, 그런 거 성차별이네? 다시 여성한테 이제 더 돌아가도록 이제 정책을 계속 바꾸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권력을 완전 휘두르는 거죠, 여가부가. 그러니까 그 기반에는 페미니즘이 이제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5시 20분인데 계속 그냥 진행을 알겠습니다. 일단 성인지 감수성, 저희가 이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용어가 이제 본격적으로 많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제 페미니즘이라는 용어라기보다는 이제 성인지, 그놈의 성인지, 뭐 여기저기서 성인지, 뭐 대법관도 성인지라는 단어 쓰고 여가부 장관도 성인지라는 단어 쓰고, 도대체 이놈의 성인지가 뭔지. 네, 성인지는 성별 불평등을 인지해내는 민감성이에요. 아까 전에 얼마나 불평등한지를 얼마나 이제 민감하게 캐치하느냐. 그게 이제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성인지 감수성이 왜 필요하냐면 여성은 항상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걔네들의 이제 기본 논리입니다. 그리고 항상 여성은 피해자, 맨날 피해만 봐. 근데 이제 솔직히 이렇게 얘기하면요, 아무 생각 없이 맞아 라고 하지만 실제 저희가 여성이라서 불평등을 받아본 적은 저는 솔직히 없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사람들이 막연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툭 던지면 그럴 것 같아 하고 이제 얼렁뚱땅 넘어가고 하면서 자꾸 이상한 이제 페미 어떤 그런 개념을 주입시켜주면 페미가 되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면서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에는 오로지 여성밖에 없습니다. 성인지는. 그리고 감수성이라는 의미 자체가 되게 주관적이거든요. 이게 객관화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제 피해를 봤다, 나는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피해자가 얘기하면 굉장히 주관적이거든요. 그냥 친 건지, 좀 어깨를 얹은 건지, 아니면 끌어안은 건지, 그게 굉장히 주관적인 거예요. 본인이 이건 추행이라고 느끼는 추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성인지 감수성에 의해서 이제 나오는 판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남성들이 역차별 당하는 어떤 결과를 초래한다고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성인지 감수성을 우리 저 위에 계신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지 2018년도에 처음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야? 라고 했지만 이미 성인지라는 그 단어는 그 전부터 계속 사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근데 그게 이제 표면에 드러난 것 뿐인 거죠. 네, 그래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 하면서 피해자를 선을 들어줬어요. 1심에서는 피해자가 이겼거든요. 그래도 2심에 가서 가해자, 그러니까 남성이 이제 억울하다, 아니다 해가지고 2심에서는 남성이 이겼어요. 근데 대법원 판결 가서 다시 뒤집어진 거예요. 성인지 감수성, 그걸 생각해야지. 그래서 다시 뒤집어지는 사건. 네, 그래서 결국은 여성이 이긴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작년에 또 나다움 어린이 책 여러분 아시죠? 그 뭐 굉장히 그 어린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책이 이제 학교에 배포가 됐는데 굉장히 뭐 동성애 이야기, 여성의 인권, 여성이 뭐 집안일을 안 할 권리, 엄마의 권리, 엄마의 인권 나오는 여성의 인권인가, 뭐 아이들을 가르치지 아이들을 양육하지 않을 권리 하면서 나오는 그 책이 나다움 어린이 책이 이제 그 선정된 책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여가부 장관은 다양성을 존중하고 성인지 감수성을 보여주는 좋은 책이다 하면서 이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네, 그리고 여가부 장관이 작년에 제가 아직 이제 서울 지금 보궐선거 이제 조만간 있죠. 그때 결국은 이제 서울시장이 이제 그 돌아가신 이유가 결국은 지금 폭력 그 뭐 혐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824억이 이제 보궐선거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거에 대해서 성인지 감수성을 학습할 기회다 라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피해자, 여성의 피해자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알자. 근데 이게 굉장히 포인트를 잘못 맞춰서 그래서 오히려 굉장히 욕을 먹었던. 그러니까 굉장히 성인지 감수성이 용어에 굉장히 함몰됐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지 교육을 지금 계속합니다. 성교육. 심지어는 제가 어제 그 저희 유아교육과 교수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올해부터 유치원에 성인지 교육이 의무화 4시간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성인지 교육을 내용을 보니까 저희는 신학교니까 이게 애들한테 가르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저희 그분들끼리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 의무적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성교육 강사를 이제 보내와야 되는데 그 교수님이 해주세요 하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실제 어제 한 교수님이 성인지 교육이 의무화된다고 하니까 세종시에 사시는 교수님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세종시에서 성교육 강사를 지금 채용을 한다고 막 지금 공고가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성인지 교육을 확산을 시키기 위해서 교육 강사를 교육을 하고 강사 초빙하고 해서 막 이렇게 투입을 하려는. 그래서 제 생각엔 저희가 진짜 전략적으로 거기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성인지 교육 강사 채용할 때 저희가 들어가서 가서 저희가 가르쳐야지 엄한 사람들이 들어가고 예산을 걔네들이 다 받아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성인지 교육 시행을 이제 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성차별적인 시각을 갖게 됩니다. 아, 여자는 피해자야? 그럼 남자 저 행동이 왠지 저 성차별적인 것 같아. 모든 행동을 그렇게 보기 시작하니까 악화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진이 나와 있죠. 제가 네, 죄송합니다. 네, 좀 쓰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성별 강하게 갈등이 너무 악화돼. 성인지 예산을 더 늘려. 그래가지고 계속 매해 늘어납니다. 지금 그 박원순 그 시장 그 사진 밑이 이게 지금 깔려 있는 건데 제가 아마 그냥 프린트가 그렇게 지금 된 것 같습니다. 그 밑에다가 이거를 그냥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성인지 교육을 의무화를 하고 확대를 하는 겁니다. 지금도 이제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자꾸 갈등이 악화되고 형식적이어야 되고 왜냐면 강사를 막 초빙하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훈련된 사람인지 모르거든요. 굉장히 형식적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대요. 그 한 예가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성추행 피소 한 달 전에 심지어는 박원순 시장도 성인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효과가 없는지 저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 전에 벌써 4년 동안 이미 성추행은 있었고 한 달 동안 형식적으로 받고 그리고 한 달 후에 이제 그 사건이 일어나고 이제 이분은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이게 성인지 교육 자체가 얼마나 의미 없는 건지 이분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도 뉴스원에서 이걸 찍어놨더라고요. 네. 아주 좋은 증거 자료입니다. 네. 네, 마지막 이제. 예, 여러분들이 그 성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주류화를 어떻게 하냐는 거냐면은 용어도 어렵지 않습니까? 한국말을 들어도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모든 정책,
모든 입법, 그런 제도. 성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죠. 확실히 여러분들이 이제 인지하셨을 거로 믿고, 우리가 이제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을 공부할 것 같아요. 스킬. 그래서 챕터 10에서부터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이에요. 기술. 그래서 이제 스킬인데,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 필드에서 업무를 하면서 그동안에 배운 기술을 가지고 자기의 그 이미지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는 것이 사회복지 실천 기술입니다. 그래서 챕터 10을 앞으로는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